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6번째 강좌 Virtual Private Cloud VPC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PC는 아마존 AWS 서비스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에 걸맞게 그 토픽의 양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VPC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가 제가 따로 강의 동영상을 찍어 드려야 될 만큼 굉장히 내용이 많고 또 설명드릴 내용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VP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 VPC를 구성하는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제가 오늘 설명드린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동영상을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 또 그 영상들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2티어 아키텍처를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EC2를 배웠고 두 번째는 EBS, AMI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Security Group. 오늘 배울 NACL도 조금 배웠었죠. Security Group을 배웠고 그리고 Elastic Load Balancer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Auto Scaling Group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Virtual Private Cloud VPC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PC 섹션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아마존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RD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Virtual Private Cloud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 VPC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 세 번째로 우리만의 커스텀 VPC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irtual Private Cloud란 무엇인지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면 AWS 클라우드에서 논리적으로 격리된 공간을 프로비저닝하여 고객이 정의하는 가상 네트워크에서 AWS 리소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의 범위 선택, 서브넷 생성, 라우팅 테이블 및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성 등 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VPC에서 IPv4와 IPv6를 모두 사용하여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일종의 가상 네트워크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EC2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임대하는 서비스인데 이 컴퓨터를 구성하기 위한 컴퓨터를 놓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서브넷과 IP 주소를 부여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네트워크 관리자라면 익숙하실 일들 사설 IP를 부여해서 하나의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퍼블릭 IP를 통해서 통신한다든지 이런 식의 모든 망 구성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서비스를 V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면 한 단어로 나만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VPC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VPC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정 생성 시 자동으로 셋업되어 있는 디폴트 VPC입니다. 이거는 AWS 계정을 생성하면은 모든 리전에 하나씩 VPC를 만들어줘요. 이거는 그 복잡도를 굉장히 줄이기 위해 AWS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이 그냥 디폴트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서브넷이 인터넷이 접근이 가능하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할 수 있겠죠. 저희가 EC2를 만들 때 그 EC2의 모든 컴퓨터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디폴트 VPC 안에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원래 VPC에서는 그거는 디폴트로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릭 IP와 프라이빗 IP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 반대말은
퍼블릭 IP가 디폴트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면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해요. 복구가 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AWS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굳이 잘 주어져 있는 거를 삭제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커스텀 VPC는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 VPC의 기능,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게으른 설명이 아니라 여기 자동으로 셋업돼 있고 뭐 모든 서브넷이 인터넷에 접근 가능하고 그 반대예요. 디폴트로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하고 디폴트로 EC2가 프라이빗 IP만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실습을 이 디폴트 VPC로 했기 때문에 오늘의 목표는 커스텀 VPC를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VPC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C2를 실행 가능하고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서브넷을 구성 가능합니다. 이 서브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 사이더 블럭과 더불어서 강의를 하나 또 찍어 올릴 텐데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도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보안 설정이 가능한데 뭐 IP를 블럭하거나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을 블럭한다든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는 EC2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서버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VPC 피어링 VPC 간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VPC가 있으면 하나의 VPC가 이렇게 있으면 VPC가 있고요. 1이 있고 여기 VPC 2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인스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EC2가 이렇게 있겠죠. 네. 이렇게 있는 EC2와 이렇게 있는 EC2가 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그 EC2는 자기네 VPC 안에끼리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끼리만 볼 수가 있어요. 네. 바꿔 말하면 외부에 있는 EC2들은 서로 연결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 VPC 피어링을 사용을 하면은 이 VPC와 이 VPC 간에 마치 하나로 묶인 것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계정에 있는 VPC끼리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다른 계정 다른 리전에 있는 VPC랑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서비스가 가능하냐면 내가 어떤 EC2가 많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개발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다른 AWS 사용자들한테 임대 형식으로 이제 뭐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VPC 피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쓸모가 있겠지만 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랜지티브 피어링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AWS 아키텍처 솔루션 아키텍처 시험을 보신다면 이제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VPC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둘은 페어링이 돼 있고 이 둘이 페어링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A랑 C랑 기본적으로 페어링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페어링을 시키려면은 A랑 C를 반드시 엮어줘야 돼요. 네. 반드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 돼 있고 얘네 둘이 돼 있다고 해서 이게 페어링이 된 게 아니라 이 선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뚫어줘야지 페어링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내가 한 다리 건너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다. 네. 여러분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입니까? 뭐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러라는 보장은 없죠. 예, 이 VPC 피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고 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직접 알아야 된다. 알고 싶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아는 척하는 건 내 친구이기 때문에 아는 척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VPC 로그를 클라우드 와치에 저장 가능합니다. 네, VPC 플로우 로그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VPC에 오고 가는 모든 로그에 대해서 이제 추적이 가능하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IP 대역이 지정 가능하고요. 이것도 제가 추후에 그 사이더 블럭을 설명할 때 더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한 리전에 하나예요. 다른 리전으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에 있다 그러면은 이 VPC는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일본이 AP 노스이스트 1이죠. 네, 도쿄에 있는데 도쿄 리전에 이렇게 걸칠 수는 없어요. 걸칠 수는 없고 리전 안에만 있다. 다른 리전으로 확장이 불가능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VPC의 구성 요소예요. 네, 제일 먼저 왼쪽에서 순서대로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네, 라우터는 이제 안에 있는 기기입니다. 이거는 요소가 아니고 라우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루트로 읽죠. 그리고 우리가 서큐리티 그룹 때 배웠던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나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큐리티 그룹이 있고 서큐리티 그룹이 있고 EC2는 배웠죠. 그리고 우리 서브넷 그리고 어베일러빌리티 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넷 게이트웨이라고 했는데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지션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베스천 호스트가 하나 있는데 이 베스천 호스트가 무엇인지도 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는 여기 있네요. 베스천 호스트. 베스천 호스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EC2예요. 자, 이 그림에서 구성 요소들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또 다른 강의를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VPC 구성 요소들과 살펴본 대로 어베일리빌리티 존 에이지라고 표현하죠. 자, 약자는 노란색으로 만들어놨어요. 서브넷, 인터넷 게이트웨이. 원래 이제 게이트웨이 한다는데 제가 약자를 부각시키기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나클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서큐리티 그룹 배웠죠. 라우트 테이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줄여서 넷 인스턴스 혹은 넷 게이트웨이. 그리고 베스천 호스트, VPC 엔드포인트 순서대로 다 살펴볼 건 아니고 오늘은 라우트 테이블까지만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서비스를 살펴볼 거예요. 자, 어베일리빌리티 존은 무엇이냐?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인프라가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가용성을 위해서 항상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일단 이 그림부터 설명을 할게요. AWS는 이제 리전이란 개념이 있고 어베일리빌리티 존이란 개념이 있는데, 리전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이제 나라예요. 서울에 있고 도쿄에 있고 프랑크푸르트, 오레곤,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하나의 주가 거의 나라급이죠. 이렇게 굉장히 큰 이제 지리적인 단위인데 이제 그거를 하나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리전이 있고 도쿄 리전이 있고 베이징 리전이 있어요. 그 리전 하나에는 여기 숫자가 써 있는데 몇 개의 리전이 있느냐를 몇 개의 어베일리빌리티 존이 있는지 표시해 준 겁니다. 이게 서울에는 지금 3개인데 여기 업데이트가 안 돼 있죠. 그리고 도쿄 3개, 오레곤에 3개, 노스버지니아에는 5개나 있죠.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그 하나의 리전은 여러 개의 어베일리빌리티 존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베일리빌리티 존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 그래서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핵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았을 때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강릉에 하나 있고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AWS 자기네 프로토콜상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3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서비스인데요.
서울에 하나, 뭐 부산에 하나, 뭐 강릉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요. 분산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들면 지진이 나서 이만큼이 날아갔습니다. 네. 뭐 이만큼이 날아갔을 때는 데이터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사태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의 시나리오에서 이게 날아갔다고 해도 여기 데이터는 안전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AWS 정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가용성을 위해서 항상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고요. 하나의 리전은 꼭 2개 이상의 에이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제 계정의 Availability Zone A는 그래서 유저 그 유저 1의 Availability Zone A는 유저 2의 Availability Zone A와 달라요. 네.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벨리빌리턴 선택해 ABC 중에 그럼 귀찮으니까 A를 선택을 해요. 그럼 A가 항상 서울이다 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이라고 하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A로 몰릴 거기 때문에 A에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겠죠. 네. 과부하가 되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B랑 C는 부하가 안 걸릴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 A랑 C는 여러분의 A는 저의 C일 수도 있고 저의 B는 여러분의 A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섞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보안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누가 야 AWS 연구소 Availability Zone A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대. 그걸 알면은 A를 어떻게든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랜덤으로 섞여 있다고 하면은 A라고 찾은 게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안정이 보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Availability Zone은 간단하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다. 네, 리전 VPC가 데이터 센터인데 Availability Zone은 좀 더 분리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어그램에 이 Availability Zone 참고로 이따 서브넷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서브넷은 하나의 Availability Zone 안에 종속이 됩니다. 네. Availability Zone 사이로 이렇게 넘어다닐 수가 없어요. 에이지는 꼭 하나의 Availability Zone 안에 하나의 서브넷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Availability Zone에 여러 개의 서브넷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다만 하나의 서브넷은 하나의 Availability Zone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자, 서브넷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VPC의 하부 단위입니다. 하나의 AG에만 생성이 가능하고요. Availability Zone이죠. 다른 Availability Zone으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즉, 하지만 하나의 Availability Zone에는 여러 서브넷이 생성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 이제 AG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브넷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서브넷 하나, 서브넷 둘, 셋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서브넷 네 번째 서브넷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는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서브넷을 보유할 수 있지만 단 뭐가 안 됐냐? 서브넷이 이렇게 어벨리빌리티 존에 걸쳐 있는 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의 어벨리빌리티 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AWS 아키텍처 시험 보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문제 하나씩 나와요, 이거. 자, 프라이빗 서브넷은 무슨 말이냐? 인터넷에 접근이 불가능한 서브넷입니다. 아니, 인터넷에 접근이 불가능한 걸 왜 만드냐? 보안을 위해서 만들죠.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여러분의 중요한 로직을 처리하는 곳, 이런 것들은 굳이 인터넷에 접근이 돼서 유저의 해킹에 노출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을 놓고요. 그런 것들은 퍼블릭 서브넷은 반대로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한 서브넷. 그래서 여러분의 웹서버라든지 여러분의 뭐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터넷에 접근이 돼야 되겠죠. 유저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사이더 블럭을 레인지를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사이더 블럭 레인지가 무엇이냐? 제가 오늘 이 사이더 블럭 레인지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더 올릴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P 주소를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IP 주소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걸 묶어서 하나의 이제 단위로 나눠서 분배하는 방법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궁금하시면 제가 오늘 올릴 다른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P 주소 대역을 부여할 수 있다. 너는 0에서 200번까지 쓰고 너는 예를 들어서 뭐 255번까지 쓰고 그러니까 192 예를 들어서 192 168 0에서 1에서 255까지 쓰고 서브넷 하나는 두 번째 서브넷 A는 B는 192 168 1에서 255까지 써라.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분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은 이제 우리가 여기 맵에서 여기 위치하게 되죠. 여기 있는 게 서브넷입니다. 하나 EC2가 들어있고 이 EC2와 EC2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서브넷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베일리빌리티 존 안에 위치해 있고 서브넷은 같을 수 있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IP 대역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인터넷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가 뭔지는 아시죠? 아마 스타크래프트를 익숙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게이트웨이란 단어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꼬지 네트워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이트웨이 하면은 누군가 이제 연결해주는 통로죠. 프로토스의 고양 차원과 아니면 모선과 실제 전장을 연결을 해서 거기서 질럿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뭐냐?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주는 게이트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으로 나간 통로예요. 고가용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VPC 안에 우리가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 VPC에 나가는 통로가 인터넷으로 나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얘가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내부적으로는 이제 여러 개의 그 서버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가 터지면 다른 게 작동한다든지 이런 메커니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연결되지 않은 서브넷은 프라이빗 서브넷이고요. 반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퍼블릭 서브넷이겠죠. 라우트 테이블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라우트 테이블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클과 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었어요. 서큐리티 그룹 섹션에서. 검문소예요. 어떤 IP 대역에 어떤 데이터들이 무슨 포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해 줍니다. 배웠죠? 나클은 stateless, 서큐리티 그룹은 stateful.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제 서큐리티 그룹 강의를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VPC 생성 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은 우리 인터넷 게이트웨이 때 언급이 없었죠? 안 만들어줍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클과 서큐리티 그룹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을 해줘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거는 deny. 나는 어떤 특정 유저의 IP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그 유저가 계속 뭐 DDoS 공격을 하고 있어. 그래서 걔를 블럭시키고 싶어 한다면 서큐리티 그룹에서는 블럭을 할 수가 없고요. deny, 블로킹은 나클에서만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제 시험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 실제로 AWS 인프라 사용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일단 블록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를. 자, 나클은 우리 서비스에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일종의 어베일리빌리티 전에 가기 전에 이제 최전선에서 싸우는 일종의 보안 검문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큐리티 그룹은 이제 서브넷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자, 라우트 테이블은 테이블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10.0.0.0에 슬러시 16 이게 무엇인지는 이제 사이더 블럭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 IP 주소의 뭉텅이입니다. 네, IP 주소에 해당하는 뭉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부터 0.1부터 255 10.0.255 255까지의 트래픽들은 어디로 보내냐? 로컬로 보내달라. 그리고 다른 모든 이제 그 대역들에 대해서는 네, 인터넷으로 IGW로 뭐냐면 인터넷 게이트웨이예요. 인터넷으로 보내달라. 바깥으로 보내달라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트래픽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준 이정표예요. 네, 기본적으로 VPC 생성 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면 컴퓨터가 있죠. 그래서 보내요. 야, 어딘가 있을 나의 10.0.0.2야. 얘는 10.0.0.1이고요. 야, 어딨니? 하고 찾으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하니? 이 트래픽은 그럼 요 이제 테이블 거치면은 얘가 알려줘요. 야, 10.0.0.0의 16 대역은 어딨냐면은 네 로컬에 있어. 그럼 이 로컬로 가서 아하, 내 친구 10.0.0 죄송합니다. 0.0.2가 여기 있구나. 그렇구나. 찾았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반대로 얘가 다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지 뭐 해외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싶어요. 야, 뭐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6.6.6.6가 어딨니? 그러면 이제 찾아가요. 여기 없죠. 그럼 나머지 이 얘를 제외한 모든 IP 그 대역은 어디로 가냐?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가면은 얘가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가는 거죠. 인터넷에 누군가가 찾아서 응답을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이 테이블은 일종의 이정표다. VPC 당연히 이제 이거 어디 가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VP 생성 시 만들어줍니다. 이 라우트 테이블은 여기에 위치해 있죠. 네. 그래서 이 트래픽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일종의 이정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트래픽들이 이렇게 간다면은 10.0.1.1 대역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서브넷 대역이다. 그럼 여기서 알아보고 일로 보내줘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우선은 저희가 오늘 배울 서비스까지는 한번 그 VPC를 만들 서비스까지는 다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VPC를 처음부터 만들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스텀 VPC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서브넷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과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프라이빗 서브넷을 나눌 거고요. 나크를 설정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VPC에 EC2를 띄워볼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우선은 AWS 콘솔에 접속을 했습니다. 이제 서비스 목록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VPC를 누르시면은 격리형 클라우드 리소스가 뜹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리전이 꼭 서울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VPC를 누르시면 격리형 클라우드 리소스가 뜨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VPC 인프라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하나의 오버뷰를 보여줍니다. 우선은 VPC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배웠다시피 디폴트 VPC예요. 이거는 AWS 계정이 생성됐을 때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VPC입니다. 저희가 이제 VPC 마법사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럼 배우는 게 없겠죠.
저희는 처음부터 VPC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이 VPC 마법사를 사용해서 후딱후딱 훅훅 지나가고 만드는 것은 배움의 경지, 배움의 어긋납니다. 무협영화 보면은 꼭 훌륭한 스승들은 삽질을 시키잖아요. 저희도 열심히 삽질을 해서 하나하나씩 체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PC를 누릅니다. 그럼 먼저 VPC 생성을 누르고요.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Custom VPC. 자, 사이더 블럭을 설정할 건데요. 이제 사이더 블럭의 크기는 16에서 28 넷마스크여야 합니다. 일단은 저희 사이더 블럭이 궁금하신 분은 제 다른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일단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10.0.0.1 플러스 16 0, 16입니다. 그리고 IPv6 사이더 블록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자, 테넌시는 뭐냐면은 여기 자주 나오는데 이 테넌시를 저희가 일종의 인스턴스로 치면은 데디케이티드라 보시면 돼요. 어떤 라이센스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전용 머신이 필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꼭 가상 버추얼 호스트, 버추얼웨어 기반이 아니라 실제 물리 서버가 필요한 VPC가 필요한 경우 선택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은 AWS 인프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내가 그냥 모두 소유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기본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VPC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럼 VPC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먼저 VPC에 어떤 것들이 같이 생성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디를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EF0으로 끝나죠. 지금 굉장히 011로 시작한 겁니다. 딱 좋네요. 자, 서브넷 없죠. 이거는 디폴트 VPC입니다. 없습니다. 자, 라우트 테이블. 라우트 테이블은 이거 딱 보니까 긴 게 하나 있네요. 마이 커스텀 VPC라 써줬네요. 인터넷 게이트웨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라우팅 테이블만 줬어요. 이거는 없고 DHCP 옵션 세트도 없습니다. 엘라스틱 IP도 필요 없고 엔드포인트 없습니다. 없고 연결 이런 건 됐고 네트워크 ACL은 하나 주어졌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안 줘요. 그리고 서큐리티 그룹도 하나 줬습니다. 디폴트로.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서브넷을 그 VPC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서브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넷을 생성하는데 이름 태그는 my public subnet. 이거는 인터넷이 연결이 가능한 서브넷이 될 예정입니다. 자, VPC는 커스텀 VPC고요. 가용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어베일리빌리티 존에 해당하고요. 2A가 있고 2C가 있는 땐 2A를 쓰겠습니다. 두 개 이상 선택이 안 되죠. 왜? 하나의 서브넷은 하나의 어베일리빌리티 존, 가용 영역에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A가 넣고요. 자, 사이더 블럭 레인지는 10.0.1, 0.0, 24로 두겠습니다. 생성을 하고요. 자, my public 서브넷이 완료가 되었죠. 하나를 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my private subnet. 커스텀 VPC를 누르고요. 가용 영역은 이번에는 C로 두겠습니다. 사이더 블럭은 10.0.1.0 슬래시 24예요. 서브넷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서브넷이 두 개가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구성한 화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VPC 대역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그 사이더 블럭은 10.0.0.0에 16입니다. 그 사이더 대역을 두 개로 나눠서 퍼블릭 서브넷 하나,
프라이빗 서브넷 하나를 만들었어요. 각각 다른 어베일리빌리티 존에다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클은 하나씩 주어져 있고 라우트 테이블도 주어져 있으면 서큐리티 그룹은 아직 여기다 있긴 있지만 어디다가 뭐 넣진 않았죠. 인터넷으로 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넣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저희가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가서 인터넷 게이트 생성을 넣습니다. 여기 까졌네요. 네. 이름을 그냥 넣어주면 돼요. My Custom IGW. 짠! 하고 그럼 만들어져요. 네. 지금은 상태는 디태치드 돼 있죠.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딘가 붙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붙여줘야 될 것이냐. 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VPC 여기 작업을 누르시면 연결을 누르실 수 있고 VPC 선택을 해서 My Custom VPC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게이트 VPC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게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항상 VPC에 하나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시험 문제 뭐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하다. 다음 중 올바른 해결 방법은 뭐 VPC 인터넷 게이트웨이 숫자를 늘린다.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게 무조건 틀리는 건 답입니다. 자, 이걸 누르고 연결. 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림에서 저희 구성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있지만 아직 라우터와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라우터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에서는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또 프라이빗 서브넷에서는 통신을 할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로 돌아가서 라우트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 자, 라우팅을 보면은 우선은 가장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라우트 테이블이기 때문에 라우트 테이블을 디폴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저희는 프라이빗용, 퍼블릭용을 하나씩 따로 만들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고요. 이름은 my public private 라우트 테이블. VPC는 저희가 만들었죠. 이걸 왜 따로 놓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퍼블릭 서브넷으로 여기서 이제 이건 이름 바꿀게요. my public 서브넷. 우리가 퍼블릭 서브넷을 하나로만 놓으면은 새로 나중에 서브넷을 생성했을 때 그 서브넷은 무조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폴트로 된 거를 프라이빗으로 놓고 퍼블릭용을 따로 만들 겁니다. 네, 잘못했네요. 다시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놓고, 죄송합니다. 이 기본이 얘로 돼 있는 거를, 기본으로 돼 있는 거를 프라이빗으로 놓고,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놓고, 네, 얘를 퍼블릭 라우트 테이블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넷을 잘못 썼죠? 이렇게 해야지만 기본으로 생성된 서브넷들은 모두 이 기본 프라이빗 라우트 테이블을 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접근 못하는 보안성이 확보가 될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애들만 이 퍼블릭 라우트 테이블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퍼블릭 라우트 테이블을 편집을 해볼게요. 서브넷을 먼저 연결해야겠죠? 일단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죠. 네. 자, 서브넷 연결 편집을 누르고 my public 서브넷을 누르고 연결을 해주면 이 퍼블릭 라우트 테이블은 우리 서브넷 중에 퍼블릭 서브넷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서브넷은 어떤 라우팅 테이블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라우팅 테이블, 즉 여기 프라이빗
라우팅 테이블로 연결하겠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들었던 프라이빗 서브넷이겠죠. 네, 보안적으로 훌륭합니다. 기본적으로 액세스가 불가능하니까요. 자, 저희 목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 퍼블릭 라우트 테이블을 라우팅을 눌러주죠. 라우팅 편집을 누릅니다. 라우팅을 추가하는데 이 라우트에 대해서는 로컬로 보내지만 라우팅을 추가해서 네. 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두고요. 어떤 대역에 대해서 0, 0 여기 뜨죠? 이 모든 트래픽 요게 아닌 다른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연결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10.0.0.016은 로컬로 보내고 나머지 모든 트래픽은 여기로 보낼 거야 라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전에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바로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는 이제 그 끊겨 있겠죠. 이게 라우트 테이블과 라우트는 하는데 프라이빗 서브넷은 이렇게 가봤자 여기서 프라이빗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맴돌 거고요.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라우트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고 그 라우트 테이블에 대해서 구성을 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EC2를 VPC 안에 띄우고 그 웹페이지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자, 우선은 NAC를 볼게요. 네트워크 ACL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마이 커스텀 VPC를 위한 나클이 하나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나클은 네트워크 액세스를 뭐 저희도 프라이빗 있으니까 퍼블릭을 하나 생성해 주죠. 하나 생성해 줍니다. 마이 퍼블릭 NACL VPC는 이 VPC. 자, 인바운드 규칙을 보면은 우선은 모든 범위에 대해서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웃바운드 역시 모든 범위에 대해서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서큐리티 그룹 레슨에서 배웠다시피 이 나클은 스테이스레스, 즉 들어가는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트래픽 모두를 둘 다 한 번씩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인바운드 규칙과 아웃바운드 규칙을 모두 적용해 줘야 됩니다. 자, 인바운드 규칙을 추가해 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받고 싶은 거는 트래픽은 80번 포트고요. 내가 규칙 HTTP 포트는 80, 모든 소스에 대해서 allow 할 거고요. 포트 범위는 80. 규칙 값은 뭐냐면 이 규칙 값들은 규칙의 순서대로 체크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추가할게요. 200 PCP 443 HTTPS죠. 그리고 규칙 추가 300 22. 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80번 포트와 443 포트와 SSH 22 포트에 대해서 allow를 해줬어요. 야, 너네 들어오는 규칙에 대해서 얘네 셋을 allow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선은 100번 그리고 200번 300번 순서로 룰이 점검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번에서 제가 이 HTTP 포트를 allow를 했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규칙을 추가하는데 101번 100번보다 1 많죠? 여기다가 HTTP 포트를 deny 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포트는 allow로 끝납니다. 왜? 여기서 이미 allow를 했기 때문에. 네. 자, 다른 걸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이 105번에 아까 그 자리에다가 모든 TCP를 deny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100번부터 이제 저희가 규칙이 점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번은 allow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deny 됐네요. deny all이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점검할 필요도 없죠. 80번만 오케이고 나머지는 다 deny 끝. 433번은 여기서 deny 됐겠죠. 22번도 여기서 deny 됐겠죠. 그리고 모든 트래픽 역시 deny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일종의 로직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아마 AWS에서는 100단위로 올라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생각지 못한 그 규정이 생겼을 때 그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100단위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 나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포트는 모두 다 allow를 했고요. 그리고 ephemeral 포트를 이제 저희가 써야죠. 이 ephemeral 포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의 security 그룹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규칙에서 규칙 100번을 놓고 팩트범위 1024에서 65530까지를 65535까지를 allow 5535까지를 allow 하시면은 됩니다. 뭐가 문제죠? 6535죠? 자, 이제는 이제 통신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EC2로 가서 인스턴스를 누르고요. 자,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를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 T2 마이크로 설정을 누르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VPC를 마이 커스텀 VPC를 설정을 하고, 서브넷은 저희 마이 퍼블릭 서브넷으로 누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퍼블릭 IP 자동 할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브넷 사용 설정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서브넷 자체에서 그 퍼블릭 IP를 설정한 게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브넷을 만들 때 여기 퍼블릭 서브넷의 작업에 여기 자동 할당 IP 설정 수정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퍼블릭 IP 주소 자동 할당 활성화, 즉 이 서브넷에 들어간 모든 IP 주소들은 자동으로 IP 퍼블릭 주소를 활성화해 줘. 근데 우리가 아직 체크를 안 했죠.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체크를 안 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만 저게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걸 체크를 하고요. 다시 인스턴트 마법사를 이제 누를게요. 그러면 누르고 T2 마이크를 누른 다음에 보시면 이제 VPC를 마이 커스텀 VPC를 설정하되면은, 자, 퍼블릭 서브넷을 설정한 동시에 서브넷 사용 활성화가 이제 뜹니다. 활성화돼 있죠. 이게 없으면 인터넷으로 이제 통신을 못 해요. 자, IM은 없고, 자, 여기 사용자 데이터에다가 이제 저희가 웹 서버를 하나 넣을 텐데, 그 이전에 뭐 저희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만들었던 그 배시 스크립트를 동일하게 넣을 겁니다. 빈 배시 그리고 yam install httpd y 그리고 서비스 httpd start. 이제 웹서버만 간단하게 하나 올릴 거예요.
자, 여기 고급 정도 사용자 데이터에다가 우리 예전에 배웠던 오토 스케일링에서 배웠던 그 배시 스크립트를 넣을 겁니다. 자, 네, 여기 보시면은 스크립트 배시 스크립트 넣고 얌 인스톨 httpd 서비스 http 스타트. 그러니까 우리 http 서버를 하나 만들고 그걸 스타트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를 그냥 범용 gp2로 놓고요. 태그는 따로 생성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새로운 보안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my web sg sg 놓고 여기는 우선 그 TCP 규칙에서 80번 그리고 사용자 지정 위치 무관한 모든, 이거는 웹서버니까요. 80번을 놓고 검토 시작하기. 저는 여기 키페어가 없으신 분들은 만드시면 되고 있으시면은 키페어 새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인스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스턴스가 올라가면은 우선은 퍼블릭 서브넷에 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는 잘 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똑같이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똑같이 linux ami 마이크로, 이번에는 네,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y 프라이빗 서브넷,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브넷 사용 설정이 비활성화 되어 있겠죠. 네, 일단 비활성화 시키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일단 똑같이 해볼게요. 그 저희가 썼던 대로, 네, 그 썼던 그대로 bin 해시 bin 해시 얌 install httpd 서비스 httpd 스타트. 안 될 건 확실하지만 어떻게 안 되는지는 확인해 보고 싶죠. 똑같이.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만든 게 있기 때문에 네, mywebsg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고 키페어 동일하게. 자, 인스턴스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요. 기다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퍼즈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상태가 러닝으로 돌아왔는데요. 계속 초기화 중이지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복사에다가 붙이면 네, 페이지가 잘 뜨죠.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나크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규칙에서 편집을 누르고 얘를 deni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이 페이지가 뱅글뱅글 돌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타임아웃이 돼서 연결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이 나클에 대한 설정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바운드 규칙을 편집을 해보면은 allow를 누르면은 다시 또 연결이 바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아까 그 프라이빗 서브넷을 한번 볼까요? 얘는 보시면은 그 프라이빗 서브넷의 위치에 있죠. 얘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아예 IP 주소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퍼블릭 IP를 부여하지 않는 서브넷으로 선택을 해서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접속을 하려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네.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지는 이제 다음 VPC 강의 때 이 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천 호스트 혹은 네, net instance, net gateway를 사용해서 이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살펴보고, 오늘 강의에서는 우선 간단하게 VPC를 만들고 딱 그 나크를 생성하고 라우팅 테이블과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훑기만 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또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으니 오늘 너무 휙휙 지나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 강의도 또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쓰신 인스턴스는 꼭 내리시길 바랍니다. 인스턴스 상태에서 종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